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점잖게 대학로 뒷담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따뜻한 그 한용숙 춤에 대한 리딩을 두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할게요. 지금이 9월인데요. 9월에 도서출판 온샘이라는 곳에서 저의 그 책이 한 권이 출판됩니다. 제목은 나의 승무 나의 춤이 될 거고요. 부제는 고귀한 자의 춤 승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2년도에 이렇게 그 살풀이 춤 해석, 사실 이거는 주역을 바탕으로 주역의 8쾌로 살풀이 춤을 해석을 한 겁니다. 한용숙 살풀이를. 근데 뭐 이 정도 수준이라기보다 나의 승무 나의 춤은 그냥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춤에 어떻게 접근을 어떻게 왔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춤추는 한 이 사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내에 그냥 편한 글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쓰다 보니까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역시 글은 한 번씩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없는 소리 그만하시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머릿말, 지난 시간에 머릿말을 끝냈고 이제 한용숙류 승무 그 본질로서의 전수곡과 지숙기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겠습니다. 1. 같이 읽어보죠. 한용숙류 승무 완판 또는 전수곡의 의미. 한용숙은 1969년 중요 무형문화재 27호 승무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그는 1989년 작고할 당시 10여 명의 제자를 승무 이수자로 두었다. 이 중 이해주와 정재만이 한용숙의 대를 이어 승무의 2세대 보유자가 되었으며 보유자를 포함한 2세대 이수자들에게 사자된 승무를 이해주는 완판 또는 전수곡이라고 하였다. 완판은 한용숙이 2세대 이수자들에게 물려준 승무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며 전수곡은 전수장단에 맞춘 공통된 순서를 강조한 것이다. 한용숙의 승무 전수곡은 약 40여 분의 길이에 10번의 장단 변화를 가지는 대풍류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이수자들이 같은 순서의 승무를 전수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1985년 한용숙이 2세대와 함께한 승무의 순서와 1994년 이해주가 3세대 11명의 제자와 함께 공연한 호화마투에서의 승무 수련에서의 순서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이때까지 승무 전수곡은 3세대에도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1972년의 영상 속에는 한용숙이 제자들에게 사사한 전수곡의 형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이제 한용숙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한용숙 선생님의 춤에 대한 거예요. 영상 속의 춤사위는 승무 이수자의 전수곡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느낌과 순서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1981년의 영상과도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한용숙이 승무 보유자로 지정되기 전까지 정확한 전수곡의 개념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한용숙이 전수곡과 가장 유사한 동선을 보이는 것은 작고하기 2년 전에 보여준 1987년의 자료에서이다. 이때 한용숙은 13분의 짧은 영상이지만 전수곡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용숙이 1985년 2명의 제자와 함께 남긴 영상 속에서도 2세대들이 춘 연불과 타령, 국거리 부분은 다른 이수자들의 전수곡과 같으나 그 이후 한용숙 자신이 보여준 국거리 부분은 제자들의 전수곡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수곡 또는 전판, 완판이라는 의미예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 언제부터인가 다 완판, 자기가 하는 게 완판, 전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 자신의 스승이 자기에게 물려준 게 완판이고 전판이겠죠. 근데 약간 좀 계보가 좀 깊은 한용숙 같은 경우에는 2세대들이 똑같은 승무를
장단과 정확한 장단 숫자와 그거를 그 공동적으로 이수곡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판 또는 전수곡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임혜방 선생님이나 김주선 선생님이 그쪽 류에서 이건 전판이야 라고 했을 때는 임혜방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2세대 제자들에게 물려준 것을 전판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고, 사실 전판 완판이라는 의미가 보존 때문에 강조되는 부분이지 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전판이다, 완판이다 이렇게 쓸 때는 조금 이렇게 고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누구누구 류라고 한 것처럼 뭐 자기가 세상에 혼자 자기가 자신만 유일하니까 뭐 내 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하죠. 하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전승 계보가 있는지 자기가 창작해낸 건지 이런 것들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냥 순서 외웠다고 다 완판, 전판 뭐 순서 완판, 전판 근데 순서를 의미하는 부분이 세니까 전판, 완판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한용 선생님은 연불 몇 장단 뭐 이렇게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한용 선생님이 그 정병호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병석에 계신 한용 선생님한테 가서 인정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이해준 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세대들이 하시는 그 승무 순서가 여기에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3세들이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그 전수곡과 장단 수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판이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그 정도 전수곡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장단의 길이에 따라 요즘은 너무 길게 장단을 늘려서 문제인데 좀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단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순서를 만약에 전수곡으로 그러니까 전판을 전수곡으로 본다면 그 정도에서 2세대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한용 선생님이 2세대한테 전수하고 2세대한테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거를 전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기에서는 뭐 크게 짚을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세대의 그 이수자 중에 두 분이 문화재가 되시잖아요. 뭐 먼저 이해준 선생님이 승무 보유자가 됐고, 그리고 나서 정재만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보유자가 되셨는데 아까도 류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한 게 이해준 선생님들 이제 3세대들은 조금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용숙제 이해주류 누구누구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전승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재만 선생님 쪽은 벽사류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수곡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챕터 이어가겠습니다. 2. 1972년 영상을 통해 본 한용숙류 승무의 본질. 1972년에 한용숙 승무의 영상 속에는 다른 유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의 움직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용숙의 승무는 정제되고 정갈한 느낌의 그것이 아니며 투박하지만 생동감이 넘치고 거칠게까지 보일 정도로 2세대와는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날것의 승부가 가능한 것은 그 영상을 처음에서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한용숙만의 독특한 몸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이한 움직임을 지숙기라고 하였는데, 이해주는 지숙기,
또는 궁굴리기라는 움직임의 패턴을 한영숙이 강조하였다고 한다. 한영숙의 지숙기는 외형적으로 거칠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오금질에 의하여 나타나는 무게 중심의 이동이 몸의 특이한 비틀림과 장삼의 거칠고 기운찬 뿌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한영숙류 전체를 관통하는 움직임의 본질, 즉 다른 유와는 변별되는 한영숙류 승무만의 특징이다. 여기 이제 표가 나올 텐데요. 여기는 이제 지숙기의 기본을 표로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지숙기를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제가 지숙기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표로 이렇게 했어요. 딱 2장단이에요. 근데 이름도 뭐 지어야 되니까 느린 지숙기, 지숙기 또는 평지숙기, 잦은 지숙기 이렇게 해서 그 지숙기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제 춤을 한번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각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 지숙기라는 거를 저는 한 선생님 밑에서만 춤을 췄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런 말을 쓰는지 잘 몰랐어요. 지숙기, 궁굴리기. 근데 다른 류에서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마루라는 개념이 사실은 한영 선생님한테서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90년대쯤에서는 그게 정석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음악하는 쪽에서 주로 마루를 쓰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보통 명사가 보통 명사화 됐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숙기는 이제 각주를 한번 읽을게요. 지숙기 또는 궁굴리기라는 단어는 사전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지숙기와 궁굴리기라는 용어는 투박하면서 커다랗게 원을 그리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는 충청도 방언 또는 의태어로 보인다. 여기서는 지금 이 논문에서는 한영숙류 움직임의 본질을 나타내는 명사형으로 쓰였다. 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숙기는 뭐 혹시 다른 곳에서 쓴다고 하고 있다면은 뭐 우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저는 제가 얘기하는 지숙기의 형태는 바로 이 형태고 한영숙, 승모, 살풀이, 태평모 전체를 이끌어가는 움직임의 독특한 형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전수곡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한영숙 전수곡이 있고 지숙기가 있다면 한영숙 승모의 전수곡이 있고 한영숙의 지숙기가 있다면 그거는 한영숙류 승모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영숙류 태평모의 순서가 전수곡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한용 선생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지숙기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한용숙류 태평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 지금 저는 잘 못 추지만 한량무를 내가 지숙기를 중심으로 해서 춤을 만들었다 하면 저는 이것도 한용숙류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맨 마지막이지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스쿨, 한영숙 스쿨이라는 게 지숙기가 보존이 된다면 마사그람 테크닉이 1960년도에 들어왔을 때 컨트랙션 앤 릴리즈를 테크닉이라고 그 사람의 마사그람의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은 것만 보존한 게 아니고 창작해서 이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한영숙류에서도 지숙기가 있다면 창작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처음으로 법열곡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아르코 대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제가 양복을 입고 살풀이를 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왜 한용숙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한다면 순서도 똑같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춤에는 한용숙만의 움직임의 몸관, 특징, 몸의 세계관인 지숙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한용숙류라고 당당하게 제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지숙기의 어원이나 궁굴리기의 어원 또는 좀 다른 관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와 이렇게 상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발표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우리 무용계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더 많이 지금도 훌륭한 학자들이 많지만 더 많은 학자들이 더 많은 그 연구를 수행해야지 우리 그 무용계가 발전하지 않을까. 특히 전통 춤도 아무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학자들이나 이런 그 무용하시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이 갖고 있어야지 된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느껴요.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도 열반하시기 전에 내 손에 감추어둔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제자들한테 부처님이 너희들한테 제자들한테 숨겨둔 비법이 없다. 모든 수행법을 너희들한테 개를 포함해서 다 전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스승다운 일입니까?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을 밥상 위에, 이제 올려놓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이 반찬 말고 다른 반찬으로 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나가겠습니다. 챕터 3입니다. 한용숙류 승무의 원형과 특징. 한용숙류 승무에서의 본질을 이루는 지숙기는 한국인 고유의 몸관을 담보한다. 몸관은 그 민족이 몸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특유의 관점을 말한다. 수많은 국가와 민족에게는 그들 고유의 몸관에 의하여 춤 예술을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발레는 무대를 전제로 탄생하였다. 따라서 발레에서의 몸관은 철저히 대타적 입장이다. 관객에게 아름답고 우수하게 보이기 위하여 토슈즈를 신어 키를 크게 보이게 하거나 타이즈를 입어 몸의 선을 강조하며 시선을 올려 관객에게 드라마의 감정과 내용을 전달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발레는 세계 대부분의 무용 학교에 받아들여져서 기초로서 학습되고 있다. 이것은 서양 무대 예술의 산물인 발레의 대타적 관점이 주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많은 소수민족의 언어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영어가 대신하는 것과 유사하다가 한 문장입니다. 근데 조금 약간 어색한 얘기가 나왔죠. 대타 개념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용, 예술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실존 철학에서 나온 샤르트르의 존재와 무라는 곳에서 샤르트르가 인간 존재의 관점을 네 가지로 나눠요. 그 중에 하나가 무, 즉자, 대자, 대타입니다. 여기서 이제 써 있는 거를 보면, 즉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그냥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지만, 즉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그냥 나. 그냥 즉자적인 나. 그냥 나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면, 대자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자가 그냥 이 살아있는 인간 존재로서의, 실존으로서의 나라면, 대자는 뭐냐? 의식으로 인식되어진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즉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의식이 빠진 상태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즉자 대자라는 얘기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학회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대타예요. 이 대타는 예술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 대타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남의 시선으로 보여진 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용가들은 무대 위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걸로 돈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 세계관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듯이 무대 예술에서 나왔다고 다 대타적인 존재로만 볼 수는 없는, 그러니까 대타적 입장에서만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그거를 발레나 현대무용과 틀린 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 같은 경우에는 몸을 확대하고 시선을 올려서 대타 존재로서 남이 나를 바라보는 데에서 정확하게 그거를 하고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죠. 현대무용도 마찬가지로 무대 위에서 만들어진 공연입니다. 근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한국 춤은 약간은 그런 경우와 틀려요. 이게 바로 한국 춤의 원형, 그리고 또 지숙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용숙의 몸짓 속에는 즉자대자적인 세계관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래를 향하는 시선이다. 다시 말해서 승무가 관객을 전제로 한 예술 춤임에도 불구하고 즉자대자적으로 스스로의 움직임에 집중함으로써 관객에게 파토스를 불러일으키는 고도의 기술이다. 이러한 면에서 한용숙류 승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네, 이제 조금 이따 특징을 얘기할 텐데요. 여기서 또 제가 즉자대자적이라는 거는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무대 예술이기도 한데 그 한국의 뭐 탈춤이니 기방윤이 아니면은 뭐 범패니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그 몸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떨구어진 시선이에요. 일단은 시선이 떨구어집니다. 근데 이게 왜 떨구어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대상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에게 집중을 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떨어진 시선. 만약에 대타적인 게 중요했다면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상대보다 우월하게 상대를 쳐다봤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시선이 떨어진다는 거는 즉자대자적인 자기 내면의 성찰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파토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파토스는 그 그리스어로는 비애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헤겔 미학에서 읽었습니다. 파토스를. 그러면서, 이건 너무 멋진 거다. 그래서 그 파토스라는 의미는 이 감상자에게 예술적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 내면적인 그 무엇, 이거를 파토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헤겔이 만들어 놓은 용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제가 이제 그 파토스의 감동을 받은 거는 헤겔 미학에서 본 겁니다. 근데 이러한 파토스가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뭘까요?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통 그 판소리에서 이런 그늘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그 수양 어머니였던 한농수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김현식 노래를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김현식 노래에 그늘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그늘이 파토스가 비애라는 것처럼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우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주는 그 무엇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파토스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파토스가 그늘이 있는 춤, 그늘진 소리, 이거는 정말 예술가에게는 최고의 찬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우리 수학들도 해서 그늘진 춤을 추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 이제 아까 원형과 특징을 얘기하면서 승무의 특징을 제가 세 가지로, 두 가지네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거를 한번 두 가지가 아니네요.
두 가지가 맞습니다. 두 가지로 나눴고 1번 원형적 측면에서의 전수곡을 또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원형적인 측면에서의 전수곡을 이제 그 특징으로 본 겁니다. 1. 영상을 통해 본 전수곡의 순서는 동일하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판이나 완판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확인된 그런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이 추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5년에 한용숙과 정재만, 박재희와 함께한 영상은 그 외의 다른 2세대 이수자들과 함께한 승무와 합체한다. 또한 1994년 영상을 포함하여 한용숙이 작고 후 이혜주가 보여준 승무의 순서와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다른 2세대와의 합동 공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용숙류 승무의 완판은 이 전수곡의 형태로 파악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특히 이혜주가 11명의 3세대들과 함께 공연한 승무 수련, 그러니까 1994년 호암아톨에서의 이제 저도 참가한 공연입니다. 에서도 이혜주의 반주로 공연된 3세대의 순서가 동일함으로써 이때까지는 승무 전수곡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순서와 장단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추는 승무를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음악 전문가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불이 3마루 36장단, 반연불 8장단, 늦은 타령 53장단, 잦은 타령 10장단, 국거리 7마루가 되면서 91장단, 잦은 국거리 6장단, 국거리 25장단, 잦은 국거리 4장단, 북노름 55장단, 당악 106장단, 국거리 19장단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장단 편성은 11장단이 대풍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단을 이 공연 앞에 저는 뭐 뜻밖이었어요. 이런 게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일일이 기록 안 해도 좋았을 텐데. 근데 김기화 선생님의 그 토론자로 나오셨던 박은영 교수님,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님이 박은영 교수님이 그때 1972년 지정 당시 승무 전체 구성 과정을 여기에 놔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표기해 두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연불 36장당, 잦은 연불 8장단, 타령 53장단, 잦은 타령 12장단, 국거리 91장단, 잦은 국거리 6장단, 국거리 25장단, 벚꽃당학 53장단, 뒷국거리 19장단입니다. 자, 제가 빼놓은 것과 비교하면 잦은 타령만 제가 10장단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12장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고 당학이 53장단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북노름이랑 당학을 뺐는데, 당학을 106장단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6장단이 된 것도 보통 당학이, 4마루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비슷한 동선이 있고, 이 전판을 추다 보면 조금 이제 그런 게 엮이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한 마루를 약간 빼고 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106장단인데, 박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법고 당학 합쳐서 53장단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한마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맨 처음 발표회를 1989년도에 국립국악원 우명당에서 제 첫 발표회를 합니다. 그때 인사말을 써주신 분이, 그러니까, 정병호 교수님이셨는데, 당시 제가 정병호 교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분이 이제 한옥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도 있지만, 당학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당학이라는 게 있었냐. 왜 당학이라는 게
그 당학이라는 춤이 있었냐. 임해방이나 다른 임해방류나 다른 류에서 보면 당학은 그러니까 소리로 편성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느냐 했을 때 저랑 동석을 했던 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거기에 의문이 좀 그러니까 궁금증이 있었죠. 실제로 당학이라는 게 있었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해주 선생님이 저희한테 공부를 하라고 준 테이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전수곡 하고 가로 열고 당학 빼고 당학 없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병호 선생님께서 당학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거는 사실인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당학은 어려워서 직접 그 배웠다는 얘기를 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요즘은 뭐 너무나 뭐 잘 돼. 1972년도, 그러니까 69년도에 문화재 지정이 되셨으니까 72년도 영상에 당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영숙류의 특징은 당학이 춤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 이거는 모자란 것이 아니고 남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변별적으로 특징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훌륭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승무 북 노름이에요. 근데 저도 얼핏 들은 얘기로는 한영 선생님이 북은 뭐 알아서 배워라 뭐 이렇게까지도라도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저희는 초기에 그 전판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도 바꾸지 않고 치고 있는 그 법고의 그 자진국거리가 사실은 영상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추시니까 그 한영 선생님도 근데 치시는 거에 좀 가장 근접한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학도 보존돼야 되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법고 노름, 북노름도 보존의 가치가 있고 꼭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영숙의 승무는 당학이 춤으로 편성되어 있다. 바로 제가 지금 방금 한 얘기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병호 선생님 얘기가 나오네요. 98년 무용이론가 정병호는 본 연구자와의 대담에서 한영숙의 승무 중 당학이 실제로 춤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에 의문을 표시한 적이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됐고요. 예, 또 중요한 게 있네요. 또한 이해주에 의하면 정병호는 병석에 있던 한영숙에게 이수자들이 추는 춤의 순서를 확인받았다고 하는데 이때 당학이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학이 없었기 때문에 정병호 선생님이 당학이라는 게 진짜 있었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72년 영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2세대 이수자들이 당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영숙 승무의 북노름은 당학이 춤으로 편성되었을 때 완성되어진다. 특히 한영숙류 북노름은 자진몰이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그 뒤에 이어지는 당학은 춤으로 연결되어진다. 따라서 한영숙은 당학을 추지 않을 때 자진몰이 부분만 연주하고 승무를 마무리하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한영숙류 승무가 당학 부분을 춤으로 편성하여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몰이로만 편성된 한영숙의 북노름은 정확히 전승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때 승무에 있어서 당학은 북으로만 연주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한영숙의 그것이 예술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승무 중에서 당학이 춤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한영숙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가 구사한 자진몰이 부분의 북노름 역시 춤으로 편성된
발달된 당학과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한용숙의 북노름은 당학과 함께 계승할 당위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방금 날씨가 이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은데 문장군이 침입을 해서 제 모스키토 문장군이 제 발을 이렇게 찔러서 제가 좀 많이 간지러워서 잠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2. 한국의 고유한 몸관으로서 지숫기의 특징. 1. 지숫기는 몸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표시한다. 그것은 무릎을 굽히거나 몸통을 숙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릎의 굴과 신에 의하여 몸통, 팔, 얼굴의 좌우 고개짓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2. 무릎의 굴신 운동에 의하여 지숫기는 결정된다. 무릎의 오금질에 따라 몸의 움직임이 상하 운동과 함께 전후, 좌우 운동을 동시에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평지숫기는 1박의 무게중심을 오른발로 옮기면서 굽히고 2박에 굽혀졌던 몸을 피면서 원래의 형태로 복귀하게 된다. 이때 앞으로 나와 있는 오른발의 굴신 운동에 의하여 몸은 좌우 운동과 전후 운동으로 동시에 나타내는 한용숙만의 특이점을 보여준다. 3. 지숫기는 정지된 동작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금질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하나의 몸적 흐름이며 한용숙류의 모든 움직임에 관여하는 특이한 움직임 전체를 의미한다. 실제로 승무의 장삼 노름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나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트랜지션 이동이라고 얘기하죠. 트랜지션에서도 나타난다. 4. 지숫기는 삼진삼퇴의 형태로 잦아진다. 삼진삼퇴는 한용숙을 포함한 한국 대부분의 춤사위에서 나타난다. 한용숙에 있어서 그 의미는 느린 걸음으로 시작해서 평걸음으로 그리고 잦은 걸음으로 3번에 걸쳐 점점 빠르게 진행된다. 이러한 방식은 한용숙 승무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제자리에서의 지숫기 역시 3번의 변화를 통하여 점증적으로 강조되어진다. 즉 지숫기의 기본 형태인 두 장단 구성에서 첫 번째 장단에 한번 크게 지숫고 두 번째 장단 1, 2박의 평지숫기 그리고 3, 4박에 각각 한 번씩 빠르게 지수음으로써 삼진삼퇴로 상징되는 잦아지는 형태를 제자리에서 완성한다. 이러한 지숫기의 형태는 외형적으로 거칠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오금질에 의하여 나타나는 무게중심의 이동이 몸의 특이한 비틀림과 장삼의 거칠고 기운찬 뿌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한용숙류 전체를 관통하는 움직임의 본질, 즉 다른 유와는 변별되는 한용숙류 승무만의 특징이다. 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네 가지 지숫기에 대한 4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논문을 쓴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분들한테 한용수 선생님의 제자, 그러니까 3세대들한테 지숫기라는 말을 물어보면 아예 들어보지를 못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지숫기라는 말이 사라진다면 지숫기라는 동작 형태, 지숫기라는 우리 전통의 몸과는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숫기를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숫기를 살려내려면 지숫기라는 용어 먼저 살려내고 지숫기, 궁굴리기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살려내고 그 후에 본질에 대한 탐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그 제자리에서 하는 그 지숙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능한지 제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승무에서도 앉아서 지숫는 부분이 타령에 많아요. 근데 이거를 못 모르고 그냥 지숙기라는 개념이 없이 따라간다면 한용 선생님은 이 고개 돌리는 거를 굉장히 좀 멋으로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앉을 때마다 그냥 이러고 끝내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 정확하게 1983년도 81년도 영상에 앉아서 지수는 게 2개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지숫기를 해요. 몸을 들어서 앞으로, 앉아서 몸을 들어서 뒤로, 빠르게 점점 빠르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순서만 가지고 지숫기를 했다고, 고개만 움직여서 지숫기를 했다고, 순서가 있으니까 한용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순서도 중요하지만 한용숙의 본질은 바로 다른 것과 변별되고 다른 나라와 변별되고 다른 전통춤과도 다른 전통춤도 분명 그런 그 몸의 본질, 몸관이, 그분들의 몸관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있겠지만 한용숙에 있어서의 몸관은 바로 이 그 지숙기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 논문의 끝은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다 했으니까 그 마지막 챕터, 그러니까 결론 전의 챕터입니다. 딱 한 문장으로 돼 있네요. 한용숙류 승무의 세대별 변화 양상. 이제 그 한용 선생님, 저희가 한성준 선생님의 어르신의 그 움직임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롤로 삼아야 되는 게 한용숙 선생님의 룰이 그 형태겠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2세대, 3세대 오면서 조금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 문화재 선생님들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전판이다 완판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순서만을 강조해서도 저는 그 한용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3세대까지 그 3세대들의 춤까지 제가 한번 그 지숙기의 유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런 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세대까지는 그래도 그 전수곡과 그 지숙기가 그래도 이제 있었는데 영상에 이제 21년 이후 이혜준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지숙기가 많이 이렇게 그 3세대들한테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그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그냥 순서만 가지고 한용숙류, 그 순서가 한용숙류로 이렇게 그 자리매김할까봐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 논문 발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더라? 10월 27일인가요? 아,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10월 24일 금요일 3시 경에 저희 성균 소극장에서 저희가 학술 발표 대회를 하나 엽니다. 제목은 1972년 한용숙 승무의 복원,
이라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972년도에 한용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승무가 굉장히 독특하고, 그러니까 순서부터도 전수곡과는 좀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지숫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숫기예요. 그 지숫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정통으로서 한용 선생님의 이 72년도 이 영상을 당연히 보존하고 복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월 24일이라 그랬죠. 금요일 날 성균소극장에서 이제 학술 발표 대회로 1972년도 그러니까 한영 선생님의 승무를 재현하고 토론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와주시고요. 그 당시에 또 여기 있었던 궁금한 점들도 많이 알려주시면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